예,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휴일인 어제도 이어진 가운데 오늘은 논란 속에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대정부 질문 대비전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공동대표로 한 우리 측 민관 대표단 160여 명이 오늘부터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1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 두 분 전문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예,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공방. 지난 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봤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대정부 질의가 있는 날인데 사회교육문화 분야죠. 글쎄요, 오늘도 아마 그 이야기 나올 거다.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시켜서 그 지난번에 압수수색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공방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일각에서는 뭐 저기 심재철 의원이 패한 거다, 뭐 승패를 가지고 논의하던데 이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어느 정도 어디에 있는지 사실 민주당과 또 청와대, 야당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뭐 큰 건을 하나 터뜨릴 걸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전에 나왔던 시험 과정 얘기하고요. 물론 이제 몇 가지 나왔어요. 뭐 훈련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이 있을 때 했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대정부 질문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했던 건 안 나왔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SNS 상에서는 국민들이 예전에 특활비 받았던 거 어떻게 썼냐. 그리고 이제 김 부총리가 얘기했지만 당신도 휴일날 아니면은 뭐 외국 출장 갔을 때 썼지 않았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국회의 업무 추진비도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예전에 본인이 썼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4억인 6억인지 그것도 좀 밝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재철 의원이 그럼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약간 또 돌렸어요 말을. 국회에서 뭐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그럼 당신이 그 취득 절차가 정당하냐 이 얘기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심재철 의원이 저는 좀 스텝이 꼬였다. 그리고 굉장히 큰 걸 기대했지만 별게 없어서 아마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또 심재철 의원이 뭐 내년에 전당대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계속 키우는 게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 내에서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심재철 의원은 검찰 쪽에 줬기 때문에 자료도 없다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도끼인 객긴 아닌가. 둘 다 패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재부 장관 말씀은 하셨지만 뻥 뚫린 건 사실이 어떤 거고 심재철 의원 말씀을 하시지만은 뭐 불가피에 쓰여진 업무 추진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저는 그 사안의 본안은 과연 이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가 정상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는 없어지고 뭐 4만 원 썼니 6만 원 썼니 뭐 하는 작은 부분으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 공격이 너무 뭐 작은 업무 추진비 내역을 가지고 국가 안위화 붙이면서 너무 공안스럽게 몰아간 부분도 있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둘 다 저는 뭐 남는 거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경제 지표들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거 딱 경제 분야 있는 하루가 다 저걸 다 소모됐다는 거는 그 지금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아쉽게 생각 드는 부분 아닌가.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두 양쪽 다 별로 이렇게 크게 득된 건 없었던 것 같고 본말이 전도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굳이 뭐 이렇게 조금 덧붙이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4만 원, 6만 원 LP바에서 썼느니 뭐 어디가 레스토랑 가서 썼느니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꼭 그랬어야 되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액수의 차이 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지만 뭐 요즘에 24시간 국밥집 있고요. 청와대 내부에
그 식당 3군데나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굳이 꼭 그랬어야 되느냐? 이번에 청와대 주변 식당들이 다 있습니다. 얘기가 된 네, 것 네,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맛집 소개까지 된 이야기까지 있는데 우리 뭐 어떻게 보세요, 부대변인? 장소와 시간 문제, 또 사용 시간을 가지고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뭐 오래 계셔보겠지만 국회 식당이 있습니다만 거기 잘 이용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계속 먹으면 지겹거든요. 늦은 시간에 저는 충분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고급 뭐 요정에 가거나 아니면 유흥 뭐 술집에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늦은 시간에는 식당들이 문을 안 여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가서 먹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보면 또 잘못 쓴 경우에는 또 환급 조치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공개가 오히려 청와대 분들이 생각보다 좀 검소한 게 산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게 오히려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전 대변인 맨날 청와대 계셨잖아요. 저 있었는데 저 5년 있었는데 일단 첫째 하나는 처음에 2월 25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신원조회 기간이 필요해서 3월 말 4월 초까지 월급 못 받고 이랬어요. 어느 정권이나 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청와대가 이번처럼 과거 꼭 뭐 제1 모토를 적폐로 얘기하고 과거에 잘못된 걸 정리하자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출범한 정권이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고쳐보려고 한다. 그리고 불가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회의 수당이나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애초에 얘기를 했다면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좀 바꿔보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그 24시간 일하는 청와대 맞아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비상근무 체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가령 뭐 연평해전이 터졌다,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아니면 부산에서 무슨 사격장 폭발 사건이 터졌다 했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쉽게 나가서 밖에 나가갖고는 물론 12시, 1시까지 일합니다만 그때 그냥 설렁탕집, 국밥집 가서 야식하고 혹은 짜장면도 배달시켜서 먹고 이렇게 일했거든요. 그 시간에 꼭 LP빨 가서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예. 있어요. 어디서 얼마를 먹었느냐라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이게 특활비냐 업무 추진비냐 뭐 이런 구분도 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네네. 이제 좀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가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정의가 특활비는 필요할 것 원래 같아요. 원칙은요, 뭐 수사라든지 아니면 기밀을 요하는 정보 활동에 쓰여지게 돼 있고 예. 이렇게 영수증 첨부는 안 합니다. 총액으로만 다르게 돼 있고 예. 특활비는 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네.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습니다. 이렇게. 근데 업무 추진비는 대부분이 카드로 클린 카드라든지 카드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액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누구랑 먹었다도 이렇게 사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2시 넘으면 안 쓰나 휴일에 못 쓰게 돼 있고. 근데 지금 업무 추진비가 문제되는 게 특활비는 사실은 사용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일단 얘기하지 않는 알 수가 없는데요. 업무 추진비는 기본적으로는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래서 각 기관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공공기관의 장들은 다 공개를 합니다.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네. 그런데 이제 공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뭐 대법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원칙은 공개인데 비공개 영역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공개 영수증을 또 제출을 하기는 하는데 그걸 네. 또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는 않고 큰 뭐 총액 이 정도로만 또 본다라고 하던데요. 일단은 영수증을 카드로 긁기 때문에요. 카드 내역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비는 다 그 사용 내역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법무부라든지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비공개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비공개하더라도 제출은 다 합니다. 자, 영수증들을.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왜 자기가 쓰는 걸 업무 추진비인지 특활비인지 이걸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왜 저런 지난번에 그 대정부 이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아마 김동연 부총리께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좀 당황하셨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 활동비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수납을 받고 예. 현금으로 지출을 할 때는 전혀 근거가 남지 않는 거고 업무 추진비는 그 소위 말하는 업무용 카드 그 공무원들은 주로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 블럭 차단이 되는 업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계산이 예, 자체가 안 예, 되는 거.
그러니까 가령 간판하고 실제 업종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더러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지난번처럼 뭐 그 유류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계산이 나오는데 아마 심재철 의원께서 그 부분까지는 저렇게까지 김동연 부총리가 공격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심재철 의원이 한 가지 좀 착각을 한 게요. 예. 본인이 이제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나온 건데 이게 특활비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6억 받는 동안 밥도 한 번 안 샀다 이러니까 이제 특활비 밝히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급여를 받은 거를 내 의도대로 썼다, 의사대로. 그러니까 급여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특활비는.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특활비는 그냥 개인적인 별도의 급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처럼 뭐 집에 갖다 줬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써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럼 개인 급여가 아니지 않느냐. 개인 급여랑 별개인데. 그래서 잠깐 나중에 변명을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국회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제 그 업무 추진비가 공개되지 않는 형태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아마 이번 기회를 해서 말씀드렸듯이 업무 추진비의 어느 선까지 좀 공개하는 영역이 좀 넓어지지 않겠냐. 이게 그리고 현재 또 재판 중에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청와대 이번 계기로 해서 국회까지 아마 공개 범위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보통의 이제 특별활동비라는 거는 지금 국회에서 더러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특수한 기관 같은 경우, 가령 청와대나 이런 경우는 그 대통령께서 어디 이제 방문을 하시잖아요. 방문을 하면은 불가피하게 거기에 뭐 격려금이나 위로금이나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쓰라고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예. 잘못 도용이 돼가지고 일부에서는 생활비로도 쓰고 아니면 그 활동비로 쓰고 막 내 주머니처럼 쓰여진 경우가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기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 기재위 계속 나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던데. 나가라고 하고 나가라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신창인 의원하고 형평성도 있습니다. 신창인 의원이 문제됐을 때 바로 사퇴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어찌 보면 이제 서로 저는 이제 잔치는 끝났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이 남았다고 보는데요. 계속 이제 질의응답을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면 결국은 어찌 보면 법정에서 아니 수사기관에서 다룰 문제들이 계속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끝이 안 납니다. 사실은 서로 자료를 요청하고 왜 안 주냐 반박을 할 테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공정한 수사라든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저는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 논란 속에 사실 유은혜 신임 부총리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보수 야당은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사실 청문회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의 본질이 좀 다소 흐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도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예견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랑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자유한국당 내지는 보수야당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좀 전에 심재철 의원 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당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 보듯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예. 그 어제 대통령께서 유은혜 부총리를 이제 임명 강행했잖아요. 그 의혹도 여러 가지가 많이 사실은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해서 막 뭐 일부에서는 국회 보이콧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보이콧을 하는 거는 굉장히 차하게 나쁜 수라고 보고요. 당연히 가서 유은혜 장관이 아마 지금 갖고 계시는 소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문회 때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던 거를 많이 질의해보고 그다음에 어제 얘기 나왔던 무슨 교육개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고교 무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근조근 잘 따져보고 문제점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럼 과연 그 대통령께서 유은혜 장관이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했던 게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난번에 유은혜 장관의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좀 한국당에서 또 심기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청문회 때 시달린 분인 일을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마 좀 이제 덕담 수준이 아니었나 봅니다. 덕담. 그날 저는 좀 특이하게 본 게 아마 예. 시어머니를 모시고 맞습니다. 오셨더라고요. 예, 예. 예, 어찌 보면 이제 여성으로서 정치를 하고 이러면서 그동안에 어떤 사실 어머니나 부모님보다 어쨌든 더 고맙게 생각했다는 예, 많은 거 아닙니까? 도움을 줬다 그렇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인사청문회도 이렇게 많은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또 뭐 현역 의원 중에는 또 채택이 안 된 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잘해봐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또 교육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현안이 많기 때문에 최초의 여성
부총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부총리 역할이 단순히 교육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법무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성이라든지 여성부라든지 통화를 해야 되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을 굳이 뭐 인사청문회 혜택까지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냐라고 이렇게 말꼬투리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에 굉장히 쌓여 있는 현안들이 많은데 네.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따라붙는 이야기가 1년짜리 네네네. 장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현안이 많은데 1년짜리 장관이라서 네네. 처리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겠냐라는 이게 비판도 법적으로 보면요 90일 전에 사퇴하게 돼 있어서 아마 1년 3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들이 임기가 보면 평균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그 본다고-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장관의 임기가 그렇게 뭐 내각제처럼 뭐 보장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예.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시달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라는 게 지금 현재 보면은 굉장히 어찌 보면 약간 난맥상이 있습니다. 우리 대입제도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유은혜 장관의 역할은 제가 생각에는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는 어렵고요. 현재 약간 꼬여 있는 난맥상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뭐 관료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전문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잘 못 풀었거든요. 근데 유은혜 장관이 그래도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큰 맥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좀 난맥상에 있는 거를 좀 잘 정리하고 원위치 돌려놔서 그 정도면 큰 틀만 잡아주면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1년 3개월이 그렇게 짧은 기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교육부 장관이 아니죠. 부총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김동연 부총리 경제부총리고 사회부총리인데 네. 그만큼 비중 있는 자리다. 할 일도 많다. 그런데 1년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안에 그런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 다 해내지 않더라도 큰 틀의 어떤 걸 숙지를 해서 뭔가를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각 구성할 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4년, 5년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직한 거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3, 4년 이상 오래 해가지고 대통령과 호흡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큰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각들이 나오는 게 좋은데요. 보통 장관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 보면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그 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처, 사회부총리이기 예. 때문에 다른 부처까지 다 관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하는 데만 해도 1년이 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이런저런 의혹이나 뭐 이런 거 이전에 그러니까 청문 과정을 잘 통과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부담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내가 과연 이거를 맡아서 국가 일인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좀 더 중요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국가의 큰 공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제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1년 3개월은 사회부총리로서 굉장히 저는 짧은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더 많이 뛰어들 것 네, 같아요. 우리 유은혜 의원님이야 뭐 바로 국회의원 된 경우가 아니고요. 시민단체 일도 했지만 김근태 보좌관으로 어찌 보면 이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서 그 업무 파악은 제가 보기에 한 달 내에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물론 국회 역할하고 행정부 역할은 다릅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큰 틀은 볼 수 있거든요. 국회 뭐 국정감사라든지 자료를 하다 보면 또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교문위에서 했습니다. 간사 역할도 했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업무 파악엔 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 큰 틀에서는 아마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은 충분히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훨씬 더 이런 여러 우려 속에서도 임명이 돼서 시작을 하셨으면 차라리 나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던지겠다. 다음 총선 나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예. 훨씬 좋았을 텐데라는 예. 아쉬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정감사 준비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 갈등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국정감사를 들여다본다면 사실 증인 신청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 이번에도 또 부실 국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거를 하나의 그 개선책으로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 가게 되는데 법원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막 2시간 기다리다가 재판받고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미리 정해놔요. 그러니까 증인 신문할 시간을 미리 받습니다. 10분 할 거냐, 5분 할 거냐. 네. 그럼 미리 정해놓고 그다음에 밖에 이제 표지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다음 나다. 근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보면 물론 아마 대기 시간이라든지 예상을 할 걸로 봅니다만 12시간 길렀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30초 뭐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미리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배분을 내가 신문을 몇 분 할 거다. 시간은 배분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은 배분 뭐 어떤 질의를 할 거를 미리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건 필요하다. 이건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국감 때마다 굉장히 이제 오래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저기 김성태 원내대표 자기가 증인으로 나가겠다. 김경수 지사나 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나 전 의장이나 뭐 그렇게 나와다가 하니까 뭐 나도 갈 수 있다라고 김성태 대표 얘기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주요 증인 문제로 시끄러운 증인들이 채택이 돼서 결국에 간 거를 뭐 긴 기간 동안 봤습니다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거는 협상용이고 시끄러운 정치 공방용이지 그거 가지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속내로 정말로 저 증인 채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근데 같아요. 기업인들도 그렇지만요. 이 증인으로 거론되는 자체가 엄청 부담이거든요. 스스로 부담될 예, 수 예, 있죠. 근데 예. 김성태 대표나 뭐 우리 김경수 지사나 뭐 이미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을 거고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증인으로 거론되고 막 있는 기업인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좀 전에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은 가서 30초 답변하려고 끝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매번 국감 나올 때마다 증인 문제나 아니면 국감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예. 올해도 저는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변호사 좀 대안으로 좋은 얘기 주셨는데 그게 이제 재판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에 쭉 계시잖아요. 한 20분, 20명 이상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각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놓고 시간을 할 수가 없는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증인 채택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예.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 분리론이랄지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는데 예. 아직 뭐 이게 정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조명규 통일부 장관을 공동 대표로 한 민관 대표단 160명이 오늘 이제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첫 일정을 소화 중일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정치인들 그래서 정당 대표단 20명이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정기국회 기간입니다. 물론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전혀 이제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정기 국회 중에 가는 게 타당하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11주년 행사고요. 그동안 어찌 보면 한 지난 10년간 이 남북 문제가 거의 어찌 보면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이걸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간의 행사라 본다면 이걸 이제 민간 차원을 확대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 있다고 보고요. 지금 또 더군다나 폼페이오 방북이라든지 국무장관의 방북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어서 예. 우리도 어쨌든 좀 남북 간의 이런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북미 간의 어떤 회담도 좀 더 이렇게 잘 되게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건 뭐 아주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깐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회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민관 합동으로 행사가 뭐 처음 진행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비핵화 문제나 아니면 종전선언 문제가 잘 되면 이제 남북 간의 뭐 국회회담도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국회의 위상과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의회의 위상이 뭐 틀리니까 의미가 있는지부터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그 국회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전체가 다 가신 게 과연 그 지금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옳았던가라는 의심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일정을 대충 봤더니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다녀오셨던 일정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그 남북 교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갔다 왔을 때 일정이나 크게 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면에서 그 과연 그렇게 가셨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최초에는 훨씬 숫자가 많았다고는 합니다만은 160명 정도가 꼭 그렇게 대규모로 갔었어야 되느냐. 거기에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앞서가고 좀 성급했던 부분 아닌가. 조촐하게 진행을 했어도 되고 만약에 기리고자 한다면 14공동선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남과 북이 조촐하게 행사를 했어도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국당 상황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조광특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네. 전원책 변호사 인선 이후에 그 다음 인선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인물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태 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인물들이 좀 전원책 될까요? 변호사가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조광특위 위원장이 아니에요. 민간은 네 분이라 하지만
정권을 줬다 하지만 예, 예. 어떤 권리를 줬는지가 일단 명확하지 않거든요. 말밖에 없다. 그리고 정권을 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들어온 사람들 들러리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예를 들어 최소한 조강특위 위원장 정도 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영입할 때도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좀 애매한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실제로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말로는 이제 정권을 준 것처럼 돼 있고 근데 만약에 다른 유명한 사람 뭐 명망가들이 들어갔을 때 과연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아마 좀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과연 그럼 정권을 준다 그러면 그 권리를 준 사람이 어찌 보면 지금 비대위원장 김병준 위원장인데 과연 김병준 위원장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하려는 게 인적 청산 부분인데 인적 예. 쇄신 부분인데 그걸 했을 때 과연 돌파해 나갈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좀 망설일 것 같다. 과연 거기에서 저는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예. 봅니다. 오늘 그리고 오전에- 김병준 위원장님 자체도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이제 가치를 재정립하고 인적 쇄신하는 부분인데 가치 정립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인적 청산도 본인이 안 하고 이제 남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외주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2차 외주를 다시 또 저는 변호사님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는 꼴이어서 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차도살인, 2차 외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우주 변호사 아침에 언론 인터뷰에서 인선이 다 끝났다. 다 끝났다라고 예, 남성 얘기를 2명, 여성 네. 1명 정도는 이제 인선이 됐다. 이제 발표만 남은 것 같아요. 오후에 아마 기자 간담회 있을 것 같은데 한국당의 그러니까 저강특위 구성과 이후에 쇄신 작업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현 변호사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해요.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의 비대위가 떴을 때도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호책 변호사님이 하고 있는 조강특위도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내분 개파가 분명히 있고 그 갈등의 원인이 아직도 산재에 있는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활동 그다음에 조강특위 활동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저렇게 조용히 있는 거 보면 저게 잘 될 거, 그러니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아마 현역 의원들이 저는 조용히 있는 거 아닌가가 오히려 전망의 대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가 잘못되는 부분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저기 이렇게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